네, 아마 제1세션이 더 아주 그 논쟁거리가 더 많은 세션이었던 것 같고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1세션은 제1세션이 과거라면은 제1세션은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미래 산업정책, 미래 노동시장, 미래 복지국가 문제를 다룬 세션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 지금 앞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요. 오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발표 토론 현실로 진행하겠습니다. 찍었네. 그러면 우리 4분 인사드리고 발표할 때 다시 착석해서 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산업연구원의 김인철 박사님께서 미래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온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미래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입니다. 녹차를 보시면 먼저 미래 산업정책의 목표, 그리고 한국 산업이 직면한 도전, 그리고 미래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정말 뼈대가 되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제목에 맞게 미래에 주로 초점을 두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오셨던 교수님과 달리 저처럼 연구기관에서 나온 사람은 이런 말씀을 미리 꼭 드려야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제 개인의 견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래산업정책 목표입니다. 우리 미래산업정책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뭐냐? 미래 한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미래 주도 산업을 확보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나 생산성, 생산력, 질 좋은 고용, 미래 국민의 삶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 2010년대에 들어서 조선 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0년대부터 진행된 국가적인 장기 투자에 불구하고 신산업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서비스업이 장기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1961년부터 최근까지 수출 품목으로 본 산업 구조 고도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에 하얀 바탕으로 된 것은 1차 산업이고 하늘색은 경공업 제품, 그리고 짙은 청색은 중화공업 제품, 그리고 노란색은 ICT 산업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출 품목으로부터 1차 산업, 경공업, 중화공업, ICT 산업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2000년 이후에 거의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력 산업을 먼저 보시면 2010년대 들어서 부가가치 생산 수출이 그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조업 일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제조업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산업 부문입니다. 신산업 부문은 오른쪽 그림이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른쪽에 부대 신산업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주로 기술 개발이나 시제품이나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지금 성숙된 그런 산업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주력 산업이나 신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외부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 환경 변화가 매우 위중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내 환경 변화는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변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구 구조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에 우리나라 생산 가능률가 피크를 쳤고 그 이후로는 점점 숫자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총부양비, 은행부양비하고 유선형부양비를 합친 총부양비가 2017년에 저점을 찍고 앞으로는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할 것을 전망합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총부양비가 별로 늘지 않는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 그 생산 가능 인구도 올라가고 총부양비도 늘지 않는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골든타임이었는데 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해결을 못하고 이제 앞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총부양비는 높아지는 그런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를 맞닥뜨려야 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변화입니다. 기술 변화는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일반법적 기술, 예를 들면 AI, ICBM, 그리고 카스, 로보틱스,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플랫폼,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비롯한 이 기술 변화의 수용성이나 활용성이 OECD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오른쪽 X축은 R&D를 얼마나 투자하느냐, 그리고 Y축은 그 R&D를 얼마나 개방적으로 행하느냐에 그거를 합쳐놓은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는 4사분면에 유독 한 나라 있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R&D 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 R&D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로 그 폐쇄적인 게 삼성은 삼성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그리고 그 생태계 내에서 수직적으로 R&D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인데 세계 경영 이후에 거의 모든 생산 부문의 글로벌 교육 집중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글로벌 교육 집중도라는 것은 생산 그 해당 분야에 생산된 것 중에 없는 몇 퍼센트가 교역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처럼 세계 경제에 굉장히 강하게 인티그레이티드 되어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교역 집중도가 감소한다는 게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가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나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가 교역 집중도와 달리 점점 확장되고 심화되는데 우리나라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전자산업의 IT 디지털 글로벌 밸류 체인을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 위쪽에 있는 오래된 그 사업 기회 그리고 아래쪽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한국의 참여 부분은 아주 좁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장성과 심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혁신 네트워크가 얼마나 지금 진전되고 있는가를 산업연구원 실증 분석한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서는 관측이 되는데 2010년 이후에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이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는 미국이나 유럽과 연계되는 면에서 굉장히 미약하게만 보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세계 주요국이 혁신 경쟁, 혁신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혁신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등이 자기들 국가의 여건에 맞는 국가 발전 전략을 다 선택을 하고 설립을 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국 국가별의 공통점을 보시면 일단 미래 기술에 대한 주도권 행위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 첨단 제조업의 중요성을 제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제조업이 여러분 그 스마일 커브 아시듯이 제조업이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이 제조업이 스마일 커브 상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혁신을 상향이나 하향으로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제조업에 있어서 이런 주요 국가들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 업그레이드된 첨단 제조업을 바탕으로 사방으로 혁신을 파급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기술하고 첨단 제조업이 연결되다 보니까 산업 정책을 국가 전략의 주요 정책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이걸 기술 주도권 첨단 제조업 산업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쓰는가 하면 기술 개발하고 기술 적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고 데이터나 정보 관련된 인프라 조성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창업이나 M&A 기술 기반 경쟁하고 그 시장의 보상 체계를 강화해서 선순환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열심입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희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일단 제조 주력 산업 부분에서 중국이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고도화 영역이나 진전 속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거의 모든 제조 분야에 있어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더 무서운 부분이 뭔가요? 기술 기반 신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를 이미 추월하고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커머스나 모바일 페이먼트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 미국을 뛰어넘거나 미국에 버금가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백업하는 그 중국의 주된 정책이 뭔가 하면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촉진하는 규제 정책을 사용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신산업이 시장에 들어오면 중국 정부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성숙될 때,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놔뒀다가 그 다음에 정비를 하고 규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규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내외 환경 변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신산업 문제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10년 내 한국 잠재 성장률이 1%대로 고착되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IMF 그리고 글로벌 인사이트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산성 둔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주요국의 총력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왼쪽에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총력 생산성이 3%대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1%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산업별로 총력 생산성 추이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2011년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원래 낮았는데 그마저도 떨어졌고 정산업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보다 정산업은 왜 위에가 아니냐? 제조업 서비스업이 아닌 다른 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분할을 나타내는 또 다른 그래프인데요. 1인당 소득은 PPP 기준으로 우리나라 스페인이나 이태리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간당 생산성으로 따져보면 이태리하고 스페인은 3분의 2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같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페인이나 이태리보다 약 20 내지 25% 더 일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50인 이상 기업들의 총력 생산성을 일일이 추정하고 그 분포를 그리는 건데요. 이 분포가 굉장히 오른쪽 꼬리가 긴 Y스큐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다만 그 수출이나 GDP처럼 글로벌화가 진전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성 둔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
선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전체 그 성장 기여율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낮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생산성이라는 게 단지 그 물건을 하나 생산하던 거를 두 개 더 생산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이 해간 그 경제 주체가 행한 혁신 활동 그리고 그 성과를 다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이나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제도 정책 개선, 사회적 인프라 개선을 통한 가치 창출을 망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둔화라는 것은 혁신 활동의 둔화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 8분 정도. 8분 정도. 이 혁신이 뭐냐? 혁신을 두 가지로 OECD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혁신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 활동의 성과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산업 정책을 가야 된다. 혁신 활동의 성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혁신 활동의 성과를 내는 혁신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것을 촉진해야 된다는 것이 좀 의미 되겠습니다. 오늘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산업 정책은 혁신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10년 이후에 한국 산업 부문의 경쟁력 둔화가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혁신 부족이고 저희처럼 그 산업 정책 그리고 산업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요소보다는 산업 정책이 대상이 되는 혁신, 생산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정부 정책 기조를 박정희 시대부터 최근 문재인 정부까지 제가 리포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서 산업혁신이랑 관련된 주요 정책도 제가 리포트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있었던 혁신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과거의 혁신이 아닌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과거 방식의 혁신은 하나를 만들다가 두 개를 만들게 되는 개선형 혁신이었고 그런 전략은 정부 주도 그리고 자원의 선택과 집중, 불균형, 식물 작업 그리고 추격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 전략 그 과거에 있던 추격형 그리고 일에서 일을 만드는 혁신 전략이 전혀 가치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필요한 곳에서는 그 방식을 쓰되 새로운 방식의 혁신, 1에서 2가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어떤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혁신 방식을 반드시 가미를 해야만 우리나라 산업정책, 산업과 산업정책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혁신은 민간 주도, 시장의 유인과 보상체계 강화, 무형자산 및 사회적 자본 중요성 증대 등등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마지막 쪽에 있는 생태계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혁신 생태계 전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혁신이 완성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그런 추가로 혁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거나 혁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혁신 성장, 혁신 정책이랑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업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쪽에 있는 정책 리스트를 통해서 접근하고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성장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그 경제 주체의 역량이 키워져야 되고 시스템도 변화돼야 됩니다. 시스템만 변화하고 경제 주체의 역량이 키워지지 않으면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말씀드린 기업 생태계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기업 성장 경로를 창업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런 내용을 그려줬고요. 오른쪽은 그 산업기업 생태계를 중심에 두고 생산 요소나 산업기업 부문, 생산물 요소 그리고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제가 제약 여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도나 인프라 부분이 감싸고 있는 이런 이 전체가 혁신 생태계이고
이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만 그 정책을 쓰거나 어느 한쪽만 개선되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혁신 생태계 구성 요소가 기업 또는 기업 생태계 그리고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같은 이런 그 경제 그 주체하고 생산 요소 부분, 시장, 법제도 인프라를 포함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후 부분은 지금 미래 산업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혁신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내용들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표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순위가 창업이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강화해야 되고 미래 산업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지닌 대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필요하다. 산업에서는 주력 산업 구도화, 신산업 창출, 서비스업 발전 모두 다 필요하고 생산 요소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과 인재와 금융인데 특히 인재 쪽에서 지금과 같은 체계, 유인 체계로는 불가능하다. 렌즈 스킹이 아닌 리스크테이킹으로 가는 유인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있어서도 혁신에 대한 유인과 보상 체계를 시장의 기본이 돼서 제공을 해야 되고 시장이 경쟁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 경쟁 기반의 확률이 되고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개방 글로벌화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법제도에 있어서도 규제 혁신, 공정거래, 직접 재산권 그리고 정책 계획주의를 폐기하고 지원하고 통폐하는 그런 식으로 법제도의 혁신이 있어야 되겠고요. 신기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 쪽에서 지식정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신뢰, 토론, 존중, 타협의 사회적 자본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드렸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 제가 보여드린 오늘 발표 자료 중에서 파란색으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정책 분야의 과제가 뭐냐 일단 질문 측면에서 미래 한국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게 결코 어떤 산업을 타겟팅을 해서 어떤 산업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의 역량과 시스템이 모두가 변화가 되고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감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이 됐고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국의 1차 탈공업화가 90년 초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고용의 비중과 제조 부가지분이 90년 초에 이미 하락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90년 초에 농사정에서 제조 특기 만들어가지고 탈공업화 논의를 그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용은 쭉 빠지는데요. 이 단계까지는 서구의 70년대 초하고 유사합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중화공업화 완성하고 그 다음에 비중이 빠지거든요. 바로. 그 70년 빠질 때 우리 중화공업화 시작됩니다. 대외전 되니까. 우리는 그게 90년 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3조 끝나고 나서 중화공업화가 완성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제도 고용이 빠지고 부가치 빠집니다. 근데 한국이 고용이 빠지는데 서구와 같은 모양으로 빠져요. 근데 부가치 기준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98년 거치고 2008년 거치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서 탈공업화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용 기준으로 보면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가치 기준으로 안 나타나니까 90년 초에 논의되었던 탈공업화 문제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한 세 가지쯤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건 뭐 지금 세계 교육 문제나 중국의 부상이나 이런 게 또는 미중 분쟁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보자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2015년에 IMF에서 나왔던 그 세계 130국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좀 특이하게 위가 이제 노동 생산성이 빠르게 17평균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국제 비교라는 거죠. 같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이 특이하게 이게 벌어져요.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 대부분 나라가 다 벌어집니다. 특히 유럽도 2008년부터는 이탈리아, 스페인 좀 벌어지고요. 근데 그 미국이나 영국조차도 그냥 그만큼 따라가줘요. 생산성과 임금, 실질 임금이. 근데 한국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게 벌어지면 단위노동 비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한국의 제조업이 부가 주시했던 거는 단위노동 비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노동 생산성과 실질 임금 결차는 단위노동 비용이니까 노동 비용 떨어뜨렸어요.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이건데요. 제조업 10,000명당 운영 중인 로봇 대수 국제 비교입니다. 지금 가장 막무가내로 진행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 1위차입니다. 독일이 바벌에서 이렇게 잘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독일 자동차가. 특히 이게 문제되는 게 자동차나 전자처럼 최종 조립 부분인데 한국이 지금 막무가내로 갔어요.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바벌에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은 그 자동화하고 노동 비용 하락.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아까 공정거래 했던 공정경제 했던 그 문제고.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제조업부가 지가 유지가 됐던 것이야. 그렇게 보면 결국 제 생각에는 이게 지속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산업정책의 방향이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거나 비중을 유지하거나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식의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하나가 유럽이 제조업에서 고용이 쭉 빠질 때 어떤 짓을 했느냐를 우리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부족한데 맞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의 했던 방식은 이 사회 서비스 확대로 확 나타나거든요. 사회 서비스 확대로 확 나타납니다. 이게 아마 복지 전달 체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사회 서비스 쪽이 확 늘어나면서 이 고용을 흡수합니다. 근데 한국은 부가심이 되는데 고용이 빠지면서 이 빠진 고용이 갈 데가 없어요. 사회 서비스가 안 되니까 유럽 방식으로 보면. 그게 정말 자영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제조업에서 최종 조립 단계에서 로봇화가 세계 1위 도착했는데 자동화라는 방식으로 더 이상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위노동 비용 하락이라는 것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단위노동 비용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악소리가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저항이 이제 죽겠다는 건 어떻게 더 낮추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치가 된 거죠, 이 사람. 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다음에 제가 또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제조업의 어떤 그 산업 현장이 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제조업 하드웨어 만드는 쪽에서 가다가 소프트웨어에서 밀려가면서 그 기능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요.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야 되거든요.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스마트폰 기기에다가 DMP를 집어넣었어요. 제조업체가. 그 제조업체가 이제 어떤 그 서비스업에 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요. 유튜브가 주도를 해요.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예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를 끌고 가는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에 대한 고민은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제조업을 제조하는 하드웨어로 뭘 할 수 있느냐 쪽에서 나와요. 그쪽이 잘 알아야 돼요. 그쪽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이. 그리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한국의 대기업 체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살려줄 거냐가 저는 새로운 공간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조업 독자적으로 산업 구상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제 사회 서비스
그다음에 최초로 앱의 내용 채우기,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 만들기. 근데 하드웨어 만들기에서 더 이상 생산성 증가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노동 비용 더 이상 못 낮추고 자동화 한계 왔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 산업 정책의 그림이 제조업을 벗어서 전체 산업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야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문제가 이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문제가 정말 제조업 큰일 났다, 제조업 다시 살려야지 라는 접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조업은 빠지는 거고 그렇게 연착륙 시켜가면서 산업정책의 목표가 제조업을 살릴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제조업 중에서 뭘 함께 남길 거냐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요. 발표문 내가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다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느낌이 되면 한 문제만 드리면 선생님께서 안에 우리 개방형이고 이제 뭐죠? 개방형의 혁신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센티브 강화, 재산권 강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강화 이렇게 나가고 한편에서는 개방형 혁신도 요구를 하거든요. 이게가 좀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한국이 지금 산업에서 갖고 있는 여러 분야를 갖고 있는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오전에 발표했던 그 저가의 정치인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토론자께서는 주로 이제 제조업에서의 두 가지 비중 변화를 감소를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도 맞는데 사실은 제조업이 고용 비중을 감소하면서 GDP 비중은 늘어난 이유가 제조업 자체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부진하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서비스업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쓰면서도 비중은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지 제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뭘 발달한 것이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제조업과 서비스의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제조업성이 높고 서비스성이 저연상이죠. 그래서 이거 서비스업을 생산성 높이는 그런 식의 구조 변화도 필요한데 근데 서비스 산업이 여러 어떤 규제에 의해서 발달을 못하는 것이 제조업 이상한 개혁적인 모형을 낳고 있는 것도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 제조업 문제 아니라 산업 전체 차원에서의 서비스와 제조업의 같이 봐야되는 그런 구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까? 그럼 일단 발표자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예, 유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코멘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산업정책이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특히 서비스 쪽이랑 연계가 되어서 인식이 되고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바람직하다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다만 그 산업정책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산업이 제조업만으로 미래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력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신산업이든 서비스든 아니면 제조 서비스든 뭔가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주력 제조업이 자리를 지켜주고 힘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은 여러 정황이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이랑 관련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지적재산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기업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저쪽이 내 거를 가져가거나 특히 이제 대중소기업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고 다른 쪽이랑 협업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내 기여고 어디까지가 저쪽 기여인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뭐 이걸 더 크게 얘기를 하면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앞서 있는 주력 제조업 사이끼리도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나고 잠재적으로 기회가 있는 곳도 진출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전자가 굉장히 강한데 자동차하고 전자를 합친 전장 쪽에서는 굉장히 약해요. 둘이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전장을 하는 게 지금 삼성이나 LG에서 전장을 하는데 대부분 다 외국 기업들이랑 같이 합니다. 이게 뭔가 시사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로봇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발표하실 그 노동이나 고용이랑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어뎨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그게 굉장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로봇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이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로보틱스라는 기관인데 우리나라가 만 명당 710 정도로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2017년 현재 굉장히 세계에서 최고고 2위랑도 거의 2배 차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어독한 로봇 수가 27만 대 정도 되는데 로봇은 여기에서 굉장히 스트릭트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로봇을 정의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움직이는 조인트가 3개 이상이 되고 이동하면서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정의가 있는데요. 27만 대 중에서 한 22만 대 정도가 전자하고 자동차 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중되어 있죠. 전자 쪽은 주로 반도체에서 쓰고 자동차 쪽에서는 자동차 조립하는 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 로봇이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봇화 문제는 역시 자동차 산업이 많은데 대부분 현대자동차인데 그 많은 이유가 도요타에 비교하면 도요타는 노동자 승리에 의해서 생산을 높인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노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최소한 노동자에 대한 노조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적인 강력한 노사 관계가 자동을 높이는 원인이 될 것이죠.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미래에 먹을거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을 과거처럼 타겟에서 찍지 않고 생태계창을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원한다 그러셨는데 현 정부는 지금 역시 또 한번 수소경이라는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를 찍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정부가 민간이랑 힘을 합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경제, 기술, 신기술, 신산업이 가는 게 좋을지를 제시하는 역할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상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들이 대부분 일반 목적 기술들인데 일반 목적 기술이라는 건 뭔가 하면 기술이 발전이 되면 이게 어느 분야에 적용될지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매우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AI도 마찬가지고 ICBM이라고 얘기하는 IoT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모바일 모든 것이 다 일반 목적 기술인데요. 이게 어디에 적용되고 그 적용돼서 혁신의 성과로 어떤 산업이 뜰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실험과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사회적으로 실험과 실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실험과 시도에서 새로운 소리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실패 상황 때문에 시간이 없는 정부는 또 세계의 삶을 찍은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현재 산업의 우리나라 산업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본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미래 노동시장에 대해서 전병희 교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